사실 마이크로소프트만 AI계에서 뭐 차세대 뭐 빅찬스를 찾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픈 AI, 구글, 메타,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그 xAI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경쟁 제품 모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챗봇을 넘어 이제 웹을 이제 클릭 기반에서 에이전트 기반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려는 일련의 노력들은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빅테크들 전반적으로 이런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일부 데이터 센터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좀 반대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 말하는 과잉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투자를 포기한 건지 좀 뭐 지연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이게 뭐 전반적인 캐펙스를 줄이겠다라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선을 좀 그어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여전히 캐펙스 규모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과잉 투자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은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비해서 계약 취소 건들이 좀 나왔거든요. 네. 이게 뭐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오픈 AI에 들어가려고 했던 데이터 센터들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넘어가게 되니까 몇 가지들은 좀 취소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대규모 취소 건이 나온 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좀 달랐는데요. 저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만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빅테크들의 CEO와는 다르게 사티아 나델라 CEO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한다는 게 뭐냐면 2018년에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계를 보시면 되는데 2018년에 사실 클라우드 시장이 굉장히 개화가 되면서 아마존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한꺼번에 데이터 센터용으로 사가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2018년 삼성전자 이익이 역대 최고치였던 58.8조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2019년에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근데 네.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에 바로 가상화 기술 중에 하나인 쿠버네티스라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같은 메모리여도 하나를 10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컨퍼런스 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하드웨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썼을 때 데이터 센터가 과잉이 되지 않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과잉이 되어 있던 것들은 좀 정리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약간의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회사들은 그런 느낌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지금은 AI 수요가 공급 대비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코멘트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하지만 그 뒤에 효율성이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본부장님이 사티아 나델라 CEO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뭐 빌 게이츠 그 이후에 그 스티브 발머였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티아 나델라 이분을 이제 CEO로 영입을 하면서 큰 변화를 다시 한번 맞았는데 이 CEO 경쟁 중심의 어떤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었다는 평가를 내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7, 8년 만에 시가총액 2조 5천억 달러를 이제 달성하면서 원동력을 제공한 그 원천도 이 CEO가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론 머스크나 젠슨 황처럼 아주 대중적으로 좀 인기몰이를 하는 그런 CEO는 아닙니다. 사티아 나델라. 침몰하던 MS를 부활시켰다는 평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의 취임,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그 당시 2013년도 막 이럴 때 MS는 몰락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살린 거 너무나 많이 회자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그 직원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향후에 이제 이 거대 기업을 이끌어갈 CEO로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겠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애플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애플을 봐야 한다. 예. 팀 쿡 같은 경우에는 인상적인 건 이 사람은 기술 영역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은 재무 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마진이 높은 기업이잖아요. 그 정도 규모의 회사가 그 정도 마진을 내는 건 사실은 놀라운 건데 그걸 찾아낸 사람이기도 하고 만든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어떠냐라고 하면 요즘 기업들은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는 이제 C레벨 그러면 CEO 있고 그 다음에 그 CIO 있고 지금은 CTO를 아는데 CIO는 모르는 기업 또 CEO조차도 이름을 잘 모르는데 CTO는 잘 아는 이런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그 때문에 CTO가 뭐 프론트맨으로 그렇죠. 앞에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죠. 아까 애플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애플이 이번에 또 실망스럽게 됐던 이유는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업부끼리 의견이 안 맞았는데 이걸 메뉴에서 조정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부서끼리는 부닥칠 수 있잖아요. 부서는 여기서 아주 큰 부서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CEO 입장에서는 지금 사티아 나델라 같은 사람, 팀 쿡 같은 사람은 앞으로를 보고 어떤 부서의 어떤 면에서는 손을 들어주고 서로 간에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애플은 약간 아쉬움이 남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거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기술적 쪽으로 막 가는 사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거대 기업을 그 더 성장시키는 그런 능력이 될 테니 향후의 기술 시장을 구조적인 성장을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적어도 지금까지 사티아 나델라는 그게 있었다. 팀 쿡보다 훌륭한 CEO 사티아 나델라로 생각을 하시는군요. 지금까지는 그랬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좀 마이크로소프트의 장기적인 구원 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사티아 나델라는 거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제2의 창업자 수준이죠.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거를 처음 내세웠던 게 2014년 사티아 나델라 취임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성장을 보시면 2016년 한 해 빼고는 전부 매출액이 성장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익도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적으로도 완벽하게 성장을 보여줬고 체질 개선도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온프레미스라는 방식에서 클라우드로 넘어서 중요했던 건 결국 구독 비즈니스 모델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익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봤던 밸류에이션이 2010년대 초반에는 10배에서 15배 사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30배 레벨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건 이익의 질을 개선했기 때문이거든요. 사티아 나델라가 보여줬던 리더십은 뭐 직원들 간의 화합을 시켜주는 것도 있었지만 비즈니스 자체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저희처럼 이제 투자를 하면서 매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CEO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계속 그 컨텍스트를 많이 팔로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티아 나델라 CEO가 하는 컨퍼런스 콜은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 게 물론 이제 그 억양은 인도 영어기 때문에 약간은 알아듣기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All of this is about creating opportunity to fuel your ambition. 작년 가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우리가 지금 시설 투자해 놨던 것들이 아직은 올라오지 않아서 시설 투자해 놨던 것들이 올라오는 2개, 3개 분기 정도 뒤부터는 수요가 올라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비저너리들인 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마크 저커버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숫자랑 좀 안 맞는 경우들이 종종 좀 많이 많죠? 있거든요. 시기가 틀리거나 네네. 숫자랑 안 맞거나 좀 대답이 추상적이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티아 나델라 CEO가 얘기했던 거는 지난 실적 발표에서 바로 드러났거든요. 네. 지난 그전 분기에 애저 성장률이 31%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분기에 35%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는 CEO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을 빅테크들을 듣다 보면 저는 사실 사티아 나델라 CEO가 하는 컨퍼런스 콜이 가장 신뢰가 가고요. 이제 다른 CEO들은 이제 비저너리의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기업이라는 걸 한 번 더 새겨 듣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 CEO가 사실은 뭐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주가는 상당히 많이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러핑을 하는 CEO가 아니라 네, 예, 그렇죠. 정말 믿을 만한 네. 자기 약속을 지키는 CEO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호평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MS 주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 실적 아니면은 뭐 AI에 대한 전반적인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어떤 점이 좀 실적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지도 궁금하고요. 투자자 입장으로 약간 위에서 전체를 내려본다고 하면 큰 시각에서 보면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M7을 예전처럼 비중을 뚜렷하게 가져갈수록 안정적이면서 좋은 수익을 내는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M7 안에서 차등을 두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M7을 같이 다 봐야 했었는데 지금은 M7 안에서 3개와 4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야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 M7만 투자하는 ETF도 많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도 막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럴 만하냐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 실적 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24년도까지는 어땠냐면 그 M7의 그 내는 실적들이 순이익 증가율이 65%면
M7 빼고는 10%였었으니까 순이익 증가율이 S&P 500으로 보면은 7개 빼고 나머지는 10%가 실적이 좋아지는데 얘 7개만 65% 합쳐놓으면 이런 식이었다면 25년도 같은 경우는 그 M7 24%, 넌 M7 24%. 그다음에 25년도로 가면 뒤집어집니다. 네. 예. 나머지 그 493개가 되나요? 이거하고 비교하는 것도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그 M7 안에도 있겠고 그다음에 관세라는 이제 관세는 상수잖아요. 그런 변수로 봤을 때도 있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M7만 독특하게 가져갔을 때 가지는 그런 안정성과 수익성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예, 또 앞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거꾸로 이게 비율이 뒤집어지는 거에 더 초점을 둬야 한다. 미국 예외주의가 깨진 부분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에 많이 반영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제가 속한 그 투자자문은 한 6년간 미국 위주로만 해왔거든요. 거의 뭐 항상 80%.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외에 대해서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이전에는 개인들 모두가 M7 했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M7의 안정성보다는 이 기술의 그 주도력을 가진 기업들, 예, 그런 업종을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 같은 예전에 미국에 80% 투자할 때는 그 안에서 M7도 하고 뭐 이랬겠지만 대형주 위주로 하고 이랬겠지만 지금 만약에 비중을 줄여서 미국을 투자해야 된다면 M7이라는 대형주 그런 빅텍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 쪽. 그렇군요.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는 저희의 어떤 꿀잼 포인트 찾기가 약간 좀 희석되는 느낌도 드는데 사실 뭐 팔란티어나 테슬라에 비해서는 이런 이벤트 모멘텀 지금 당장에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데 사실 지금 상승을 뒷받침하는 거 실적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최근 실적에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네,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성장률이 다시 픽업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성장률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저 성장률, 애저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률은 35%가 나왔습니다. 네. 그전 분기에 31%였고요. 근데 이제 사이즈가 더 작은 구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30%가 나왔던 게 28%로 떨어졌고요. 가장 사이즈가 큰 아마존 같은 경우는 19%가 17%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장률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로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실적의 약속을 지켰던 부분들이 중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이 다들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과잉 수요인 상태라면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면 그 뒤에 실적 성장은 다시 다들 턴어라운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또다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뭐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M7이 같은 흐름으로 가는 상황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들의 그 변화를 굉장히 많이 살펴보면서 다이나믹을 좀 저희는 비중을 많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발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고요. 네. M7 간에서도 뭐 레벨 체인지가 그쵸.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그 레드먼드 본사죠. 거기서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타이틀이 빌드 2025인데 여기에서 코딩에 특화된 새로운 AI 에이전트, 갓허브 코파일럿 에이전트 이걸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코딩 특화 에이전트에서는 그 기업 간 거래 B2B 이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고 시장을 좀 정조준하는 것 같은데 빅테크들이 앞다퉈서 업무에 특화된 이러한 그 AI 에이전트를 내놓고 있는데 코딩 에이전트야말로 이제 업무 효율화를 좀 노리는 그런 기업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에이전트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정무적으로. 계속해서 B2B 중심으로 어떤 포커싱, 사업의 포커싱을 이어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 승패는 B2C 장악에 달렸다는 평가가 있어요. MS, 과연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좀 승산을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B2C 서비스는 근데 사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모든 빅테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이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쉽게 못 내놓는 게 사실 이거를 아무렇게나 내놨다가는 지금 가지고 있는 B2C에서의 장악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거고요. 우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왔을 때 내가 돈을 낼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돈 낼 만한 건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B2C 서비스에 대한 개발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으로 좀 더 가져가 보면 코파일럿 기반으로 한 에이전틱 AI를 계속 발전시키는 건 당연히 해나가야 되는 네.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요금을 조금씩 올려가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구독자가 벌써 뭐 4천만 정도 되는 엑스박스라든지 아니면 링크드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서비스에 AI를 붙여서 조금 더 새로운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이미 B2C로 열려 있는 데서 AI를 적용하는 걸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좀 집어넣어야만 어느 정도의 승산이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연결선상에서 사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애플의 그 브라우저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잖아요. 이런 노력들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결국 빅테크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정말 패권을 가지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B2C 서비스 시장을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같이 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B2C 장악 이게 사실 시장에서 좀 기대 아닌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한 칼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그 기술이 그 돈을 버는 데까지 가는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 진행이 이렇게 보면 인프라 하드웨어가 가고 그 다음에 B2B 하드웨어가 가고 B2B 소프트웨어가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B2C 소프트웨어가 간다라고 했는 게 이게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이 안에 비즈니스적인 그런 근간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B2C가 돈을 벌어내는 데까지는 앞부분에 만약 시간적으로 말하면 지금 빠른 속도로 이게 단계를 넘어왔다면 이 B2B 소프트웨어에서 B2C 소프트웨어가 돈을 버는 데까지 가는 기간이 과거의 기술혁명 시대로 보면 제일 길었습니다. 쉽게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거의 앞에 인터넷 시대에서 보면 결국 B2C 회사가 마지막을 장식하고 가장 오래 이 수혜를 입거든요. 그 앞에 기술혁명의 B2C 기업을 어디냐 이렇게 하면 그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입니다. 앞에 기술혁명의 최대 수혜자. 네. B2C 기업. 그러니까 왜 그게 가능했냐면 스마트폰이 나와서예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면서 이거의 플랫폼 기업들이 최고 수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 이 시대, 이 기술의 발전의 마지막 B2C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시간도 좀 수익성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써가지고 기업이 그걸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직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서 B2C가 이제 결국 가장 큰 수혜를 입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는 B2C가 좀 없지 않아? 이 말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그 얘기할 상황이 아니야. 아직 멀었어. 지금 돈을 버는 사업이 뭐냐를 따져야지 10년 뒤에 돈을 벌 사업을 갖고 지금 주식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B2C는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인공지능이 아주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 폼팩터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 같은 뭔가의 디바이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를 그냥 차로 보고는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인공지능 서비스가 다 들어갈 거고 이번에는 모든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그 총체적인 디바이스가 아마 차가 되지 않겠냐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거 아무 근거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B2C가 인공지능에서 어떤 결과를 내는 데까지 가려면 지금 이런 아주 엄청난 경쟁을 지나서 그게 최저 단가까지 떨어지는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를 수월하게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나와줘야 하는 아까 제가 폼팩터라고 불렀던 그런 구간이 필요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지만 저로서는 지금 B2C를 안 갖고 있어서 MS 투자 못한다? 이건 전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거지로 뭐 얘기를 하자면 뭐 오피스 365도 갖고 있고 말할 수 있는데 투자에 있어서 그걸 따질 차원이 지금 현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다. 네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자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일단 적정한지 조금 비싸다고 해도 살만한 종목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장단기 리스크나 뭐 이렇게 좀 유효한 투자 전략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제 M7 기업들은 저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리밸런싱을 계속 하시는 게 필요한데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적극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한 헤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따라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헤지 정도의 차원의 투자 비중은 가져가셔야 된다. S&P 500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6에서 7% 정도 되거든요. 네. 이제 그 정도 이상의 비중은 가져가셔야만 업사이드 리스크 해지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중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AI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저희가 정확한 정답지가 나와 있는 상황 아니고 그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 조절에 대한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이익의 상승 측면에서는 조금 더 페이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빨리 이 타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은 사실 그것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성장하는 게 얼마나 빨리 올라오느냐가 더 리스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지컬 AI를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의 성장은 사실 이 지금 클라우드나 AI에서 일어나는 성장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성장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아직 개화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성장이 일어났을 때 업사이드 리스크는 사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산이 좀 이루어지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꽤나 믿을만한 미들맨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승률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유효한 투자 전략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굳이 종목으로까지 가도 기대하는 효과가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봅니다. 저희는 업종 ETF 위주로 투자하는 회사다 보니까 항상 개인 고객들한테는 투자자들에게는 종목은 변동성도 크고 그 대가는 물론 좋을 수도 있는데 실은 위험이 너무 크니까 그 업종을 투자하세요라고 말하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종목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ETF 중에서 미국 소프트웨어만 투자하는 ETF 같은 걸 고르면 거기에 1위 종목 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어쨌든 최고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이에요. 근데 저로서는 이런 식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보유가 더 낫다. 만약에 그런 종목으로까지 가는 그런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 정도의 안정성과 또는 성장성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는 그 정도 갖고는 종목까지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종목까지 하려면 그건 어떤 거냐면 지금의 레벨이 아닌 다른 레벨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을 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부터 갱신하는 가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현격하고 놀라울 정도는 아닐 거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총 1위를 유지할 정도로 이제 그럴 정도일 거라고 보고 지금 레벨에서 놀랄 만한 레벨을 낼 종목들은 오히려 그렇게 충분히 안정성을 갖고 있는 쪽이 아닐 거기 때문에 종목을 투자한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정성을 추구할 거면 굳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들을 종목으로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거고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 수익률 같은 걸로 한다면 지금 기술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그런 예를 들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왜 광범위한 지지를 얻냐면 소프트웨어 종목이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는 꽤 긴 기간 이끌어갈 그런 부분이다 보니 그런 식의 투자를 이제 고르는 게 있지 않을까. 저라면 요즘은 사실은 세상의 구조가 바뀌는 그런 업종의 대표 종목들 요즘 제가 코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은 지나간 몇십 년에 없었던 흐름을 만들어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뭐 국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달러 약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결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런 제도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레벨이 달라지는 상승은 그런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종목이라면 그런 식의 그 비율을 갖고 고르고요. 지속적으로 내 자산이 인덱스만큼 이상은 올라가 주길 바란다면 이런 소프트웨어 업종 투자 같은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레벨 체인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어떤 면모를 시장에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공격적인 투자자의 어떤 기대감을 좀 축적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항상 미들맨 역할을 잘 수행해 왔기 때문에 뭐 ETF라든가 어느 정도 큰 테이블 안에서 조금 볼륨을 담아가는 전략은 항상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인머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 SF플러스 자산운용 고태훈 본부장 두 분과 노잼이라 하기에는 뭐 아직까지도 너무 잘 나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탈탈 털어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숨겨진 어떤 보석 같은 빅재미, 잔재미까지 모두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 미장원에서 투자의 주변머리를 말끔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